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세미나 본과위원장을 맡은 롯데주류법인장 김경동입니다. 네, 오늘 2023년도 3월이죠. 3월 정기총회를 맞아서 저희 기타에서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좀 모셨습니다. 언디맨드 코리아에서 적극적으로 또 섭외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따로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그 쿵푸 팬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만드신 분이고요. 여기 슈렉 그런 것도 막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그 애니메이션 그 업계에서는 그 우리 한인이 저렇게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흔쾌히 우리 기타 그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용덕 감독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근무하시고요. 지금 감독님으로 계시죠. 오늘 그 1과 24초의 미학 저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미나 오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덕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목은요 24분의 1초의 미학입니다. 1-24 24분의 1초의 미학 애니메이션이 바꿔 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40분 동안 이야기 나눌 전용덕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법인장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가진 재주가 이거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사실 극장은 저의 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작품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이라서 항상 이제 극장에서 리뷰도 하고요. 미팅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왔었죠. 며칠 동안. 그쵸? 네, 저희 집도 공사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네, 새벽에 제 10학년짜리 딸이 아니었으면 아마 홍수가 났었을 텐데 그 10학년짜리 딸이 틱톡 보다가 새벽에 2시에 나와가지고 네, 마루에서 뭐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막 깨워달라서 왜? 막 그랬더니 물 샌다고 나오니까 천장에서 정말 조그만 물이 똑똑똑똑 떨어졌는데 바닥에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애니메이션과 같다. 한 장 한 장의 그 조그만 그림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90분짜리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애니메이션 같다라는 생각은 그 다음날 아침에 했고요. 그날을 물 닦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저에 대해서 아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에서 The Tiger's Apprentice라는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개봉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니클로디언 애니메이션, 소니 스튜디오, 그리고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드림웍스, 빅아이디어 프로덕션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회사가 드림웍스고요. 그곳에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촬영 감독으로 그곳에서 재직을 했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SVA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그 아트 스쿨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재 미술, 예술, 과학 협회, 아카데미 협회 애니메이션 부문 회원이고요. 작년까지는 이사로 약 한 5년 동안 재직을 했어요. 그 외에 켈아츠나 아니면 USC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강의를 했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왜 24분의 1초냐? 애니메이션은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그만 수많은 장면들을 빠르게 넘기면서 그게 마치 움직임이 있는 영상처럼 보여지게 하는 그런 테크닉인데요.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는데 특히 산수책 위에서 공이 굴러오다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어봤어요. 한 장 한 장 그리다가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플립북이라고 하는데 이거 돌리다 보면 움직임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대신 수학책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셀에다가 그리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면들은요 2D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2000년대 전반 2000년대 초까지,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08년 그때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셀에다가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셀에다가 그리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럼 컴퓨터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사람은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컴퓨터는 애니메이터들에게는 연필과도 같아요. 그리고 색깔칠하는 붓과도 같고요. 컴퓨터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컴퓨터에 명령을 하거나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 컴퓨터는 특히 가상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3D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해 온 거는 제가 직접 작업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짧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요 처음에는 리서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서치를 하는데 어떤 리서치를 하냐면 이거는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요. 이 장면을 보면 지금 늑대가 보입니다. 자, 늑대가 나올 때 우리 과연 이 늑대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진행하냐면 늑대에 대한 리서치를 해요. 인터넷이 상당히 좀 느린 것 같은데 리서치를 통해서 늑대가 가진 골격이라든가 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늑대를 표현할까? 왜냐하면 컴퓨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런 2D 애니메이션, 2D로 이런 장면으로 나가겠다. 그 장면에 늑대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늑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컴퓨터 내에서 늑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사진을 보고요. 모델러라고 하는 애니메이터 중에 한 포지션의 사람들이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늑대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찰흙을 주물러서 만들듯이 입과 뼈와 그 다음에 이빨 이런 모양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늑대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늑대의 모양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서, 그 다음 부서는 리깅팀이라고 하는데 이 늑대에게 뼈와 근육을 심어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와 근육을 심어주는 팀이 이 늑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러를 달아줘야만 늑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저게 늑대의 뼈를 우리 리거들이 캐릭터 TD들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그리고 그 근육에 살갗을 붙이는 작업을 이 리거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먹을 쥐거나 말을 할 때 보면 턱만 움직이지 않고 볼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리거들이 다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 턱과 볼이 같이 움직이게 해줘라. 그 다음 눈도 약간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그 동물을 애니메이터들한테 넘겨주면 애니메이터들은 1초에 24개의 포즈로 각 동작을 만들어줘요. 그 만들어준 동작을 플립북으로 보듯이 여러분들이 빠른 동작을 보면 마치 그게 애니메이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늑대는요, 늑대 모양이 아니었죠. 약간 회색의 찰흙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서페싱과 라이팅 팀에서 이 늑대에게 털과 조명을 입혀주는 겁니다. 털을 입혀주면 이 늑대가 찰흙에서 이런 털의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이 털이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이 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조명팀이 따로 있는데요. 이 조명팀에서는 킬라이트, 필라이트, 바운스 라이트 이런 라이트들을 넣어줘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대에 맞는 그런 그 조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렌더링을 해서 렌더링이 끝난 것을 여러분들께 1초에 24프레임씩 90분짜리 애니메이션이면 15만 6천 장의
그림이 여러분들 앞에 영사가 되는 거예요. 15만 6천 장의 렌더링을 하는 그 시간은요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애니메이션 보통 한 450명에서 300명 정도 인원이 3년 반에서 4년 동안 그 그림들을 만드는 겁니다. 한두 명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제가 이제 가장 오래 일했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그런 애니메이터들이 한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3D 애니메이션 어떻게 누가 만드느냐? 애니메이션은요 일단 이렇게 세 가지 프로덕션 기간으로 나누는데요.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기획을 하는 단계고요. 프로덕션은 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마지막에 제작이 끝난 작품에 음악이나 음향 효과를 입히는 작업인데요. 이 중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기간이 바로 이 프리 프로덕션입니다. 이 프리 프로덕션에서 스토리와 스토리보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요, 실제로 돈이 제일 많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프리 프로덕션이지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프로덕션은 이 프로덕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00에서 450명 정도 인원이 투입되는 기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프리 프로덕션 기간 중에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딩,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음향까지, 템포러리 음악까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토대로 앞으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라고 들어가면 그 촬영을 하는 레이아웃 팀,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팀, 그리고 캐릭터에 뼈와 살을 심어주는 캐릭터 셋업, 그리고 아까 털 보여준 텍스처링 팀, 그리고 늑대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애니메이션 팀. 애니메이션 팀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치면요, 저의 알몸만 움직여요. 이 옷은 애니메이터들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 옷까지 움직이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옷만, 이 바지만, 머리카락만 따로 움직여주는 팀이 바로 캐릭터 에펙트 팀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이 없으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과 얼굴에 라이팅을 넣어주는 팀이 라이팅 팀이고요. 여기, 네. 그리고 물, 불, 뭐 폭탄 터지는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넣어주는 팀이 에펙트 팀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 보시다시피면 군중이 안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캐릭터 2명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막 한 수천 명이 전투씬이 나와야지 재밌는데, 그런 군중을 하는 군중팀이 따로 있고요. 저 멀리 있는 백그라운드를 색칠해주는 백페인팅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컬러 보정해주는 팀, 사운드 에펙트, 그 다음 뮤직까지 해주는 팀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4개, 15개 팀의 애니메이터들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뭐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친구도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사이언스를 전공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전공한 친구들까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화면이 좀 전에 보셨던 거는 라이브 액션 애니메이션 입힌 거고요. 지금 요 단계를 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가 스토리보드 단계예요. 이 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이런 한 장면을 만드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께 아이디어를 보여줬다가 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범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아니야. 6개월 뒤에 다시 가져가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기 전에 그림으로, 손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 스케치를 하면은 보통 일주일이면은 15분씩, 10분씩의 스케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스토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프로덕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러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카메라와 캐릭터의 위치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해져 있는 카메라 안에 있는 캐릭터들을 애니메이션 시켜주고요. 그 시켜진 애니메이션 위에다가 서페이싱, 텍스처를 입혀주고 조명을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재미있는 거는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전문가들 몇 분만 보신 화면인데요. 제가 회사에서 꽁쳐온 자료 화면입니다. 제작 중인 거를 단계별로 제가 좀 훔쳐온 건데요. 이 장면은
쿵푸 팬다에서 쉬프와 타일렁이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는 애니메이터와 촬영하는 촬영팀이 서로 같이 일을 했는데요. 쿵푸는 여러분들 커리오그래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제가 막 움직이면서 촬영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이전에 카메라가 먼저 움직임이 들어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야만 애니메이터들이 어느 카메라에 맞춰서 애니메이션 시킬지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카메라를 주지 않고요. 용도가 애니메이션 시켜 그러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애니메이션 시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카메라가 들어보니까 눈만 들어간 거예요. 눈. 그러면 손, 다리 움직인 거 다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2주일씩, 3주일씩 일을 했는데 없어지기 때문에 애니메이터들에게 정확한 정보, 라이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먼저 들어갑니다. 캐릭터의 위치를 대충 잡아놓고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렇게 카메라 팀과 애니메이션 팀, 액팅을 하는 액팅 팀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장면은 뭐를 했냐 하면 자, 카메라가 정확히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네가 쿵푸를 애니메이터가 쿵푸를 할 거니까 카메라를 넓게 줄게. 넓게 준 화면에서 네가 먼저 액팅을 시켜. 액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해줘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싸움은 멋있는데 뭐 다이나믹한 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면이 넓고 그 안에서 싸우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카메라를 움직임을 조금 더 줘본 거예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카메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죠. 아까는 굉장히 넓은 샷이었는데 이제 액팅을 좀 많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애니메이터야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오케이 거기에 맞춰서 또 액팅을 다 조정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니메이터에게 얘기하죠. 이제는 네 액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완벽하게 영화에서 보여지는 카메라를 넣겠다. 그래서 다음 장면은 카메라에 테크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 맞춰서 애니메이터가 거기에 맞춰서 액팅을 넣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액션씬에서는요, 가만히 앉아서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카메라에 역동적인 동작이 들어가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보셨던 장면은 바로 이렇게 조명팀이 조명을 넣고요, 서페이싱 팀에서 텍스처를 든 장면은 이렇게 극장에서 보시게 되는 겁니다. 보셨던 11초보다 짧죠? 작업은 많이 했는데 많이 잘렸어요. 네. 그래서 영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촬영하는 기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좌측 위에 보시면 여기 있는 네 가지 그림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전문 용어로 딥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수평선과 수직선이 없이 대부분이 다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각선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긴장감을 주는 선으로서요. 그래서 액션씬에 카메라가 이렇게 덫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각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장면은 깊이는 있지만 대각선이 없어요. 그쵸? 수평선과 수직선만 보이죠. 이런 저희는 리미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일반 대화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긴장감이 훨씬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이 가장 덜 떨어지는 씬이 바로 이런 씬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플랫 스페이스라고 해서 뒤에 배경에 대한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코미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좌측에 보이는 저 장면은요, ambiguous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정보를 전혀 보여드리질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신기한 게 여기 불 딱 끄잖아요? 걸어 나가라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부딪힐 것 같기도 하잖아요.
주무시다가 사모님이나 남편분께서 자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가지고 오줌 마려서 나가려고 그럴 때 불 안 켜잖아요. 불 안 끄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막 부딪힐 것 같고 하죠. 불안하잖아요. 그런 불안 심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사람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포 영화에서는요 저렇게 주변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허러 무비에서는 그냥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생리 이런 작용을 이용해서 더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에 장미가 하나 있습니다. 촬영 감독에게 얘기했어요. 여기 장미가 있는데 이 장미를 가장 빨갛게 보이게 해봐라. 촬영 감독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혹시 아무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건 다들 전문가시죠. 근데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 이 빨간 장미를 더 빨갛게 촬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자, 큰 소리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주변을 하얗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주변이 하얗면 더 오히려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또 김경동 법인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메라 빛을 좀 줄여가지고 빛을 좀 줄여서. 노즐 라이트를 좀 줄여서 화면 좀 빨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방금 누가 무슨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란색으로 배경을 빨간색 장미를 두고 파란색 배경 상당히 근접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희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비슷한 대답이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저랑 같이 나중에 함께 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똑같은 장면입니다. 제가 복사,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요. 중간에 있는 하얀 점을 앞으로 30초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초만 중간에 있는 하얀 점을 봐주십시오. 이 이유는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저 보지 마시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 보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까만 점을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테크닉은요, 영화 제작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해요.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까만 점만 30초간 봐주십시오. 자, 어느 쪽 장미가 더 빨갛게 보입니까? 왼쪽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데 오른쪽 장미가 더 빨갛게 보입니까?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까만 점을 이번에 한 20초만 봐주십시오. 저희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무슨 색깔이 보이세요? 핑크색. 왼쪽에는 청록색이 보이죠? 원래 오른쪽에 녹색이 있었죠? 요즘 오른쪽에 핑크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돌려보면 그 잔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생리학적으로 빛이나 컬러를 봤을 때 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신경이 그 보색인 시신경이 훨씬 더 발달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많이 보고 있으면요, 나는 빨간색을 보고 있지만 눈은 그 빨간색을 중화시킨 색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 청록색 색소, 그러니까 그 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보고 흰색을 봤을 때도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밝은 바깥에서 터널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그 다음 다시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흰색을 너무 보고 있으면 눈은요,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검은색, 어두운 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어두운 신경이 자극을 하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다시 어둡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밝게 만들기 위해서 밝은 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다시 적응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midnight express라는 예전 영화에서 감독이 붉은색 피가 있는데 이 피를 빨갛게 보여야 한다 라고 하니까 촬영 감독이 그 전 장면까지 많은 녹색과 청록색을 계속 보여주다가 피가 나오는 장면에서 빨간색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 페인트보다 더 붉은색 느낌이 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전문적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애니메이션 그럼 잘 될 건가? 요새 뭐 넷플릭스도 생기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생겼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오고 노력해온 애니메이션이 잘 될 건가라는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얘기는요,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률이 캐나다에 있는 프레시던스 리서치에서 본 바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2%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354조 원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이고요. 2030년에는 567조 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게 장편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2D 애니메이션, 그다음 모션 그래픽스, 그리고 교육용, 엔터테인먼트, 우주공학, 뭐 자동차, 건강 관련 이런 모든 산업의 애니메이션의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CGV에 있잖아요. 여기 전 세계에 분포된 디지털 상영수는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봤을 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보시면 포물선으로 성장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한계가 있고요. 극장도 바로 옆 동네에다 바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면 어디로 가야 한다? 그래서 바로 스트리밍 콘텐츠들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총 5,498만 명, 51 밀리언 정도, 52 밀리언 정도라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의 가입자는요 2억 2천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수의 약 4-5배가 돼요. 아마존 프라임 1억 7,500, 디즈니 플러스 1억,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진 이런 잠재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스트리밍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요새 뭐 사람이 줄어서 흑자가 난다 하지만요, 그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흑자일 뿐이지 사실은 없던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자, 우리도 애니메이션을 그럼 만들자.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시장이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2019년에 한 편, 그 다음에 2020년, 21년, 22년 2편, 3편, 6편씩 애니메이션을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만 할 수 있느냐? 디즈니 플러스 나도 한다. 나와요. 2020년에 한 편, 21년에 2편,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에 애니메이션이 5편이 나왔습니다. 파라마운트 오케이, 우리도 한다. 우리도 나가자. 그래서 2022년에 한 편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훌루, HBO 맥스, 애플 플러스, 피콕 등 많은 스트리밍 일반 그 영화 제작사나 회사들, 특히 아마존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체에서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요, 앞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전용덕,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냐? 도대체 저 인간은 어디서 나타난 인간인데 미국에서 감독하고 뭐 그런다? 뭐지? 쟤는 어디 금수저야? 뭐 이러실 텐데 전 사실 금수저는 아닙니다. 저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아들 3형제 중에 태어났는데 저희 며느리 든 얼굴은 다 커버를 좀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만약 여기서 보여줬다는 거 알면 저 집안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저는 넘버 2로 태어났습니다. 아티스트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공인회계 사시고요, 형도 공인회계 사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동생, 전 중간인데 동생은 SK증권에서 지금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예술을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는 공부를 못하는 자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얘는 공부를 못하는 애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미술에 소질이 있는 거 저도 좀 몰랐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담임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용덕이 미술에 소질이 있으니까 얘 미술을 시켜보는 게 어때요? 어머니 단칼에 거절했죠. 미술하면 가난하다. 그때는 정말 미술하면 가난하다. 얘 미술 안 시키고 다른 걸로 한다. 근데 제가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중3 때. 그래서 부모님을 막 쫄라서
미술을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때 그 제가 가야 되는 학교들은 다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예고를 가게 되면 남녀공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남자애들이 소풍 가면 도시락 안 싸도 된다고 여자애들이 다 그 준다 그래가지고 나는 예고 간다고 어머니 쫄라가지고 선화예고를 쳤는데 역시 떨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쓴맛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인문계 고등학교인 중동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깡패학교라 그랬는데 이제는 깡패학교 아니에요. 네. 저 있을 때만 해도 막 서초, 휘문, 경기 다 돌아다니면서 다 패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부모님께서 이제 포기하셨어요. 얘는 공부를 하는 대학교 못 가겠다. 그림 좋아하니까 미술을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사실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술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1990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순수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순수미술 하면 가난하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순수미술 말고 산업디자인과에 들어가서 산업디자인을 공부를 했고요. 평범하게 장학금 계속 받으면서 과대표도 하고요. 그때부터 저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끼도 좀 보였고. 그래도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큰 일을 당합니다. 군대에서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왼쪽 눈에 나뭇가지가 관통을 해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서 병장 5호봉 때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이왕에 다치려면 2병 때나 1병 때 다쳤으면 군대가 더 조금할 텐데 어차피 다칠 거 나중에 다쳐가지고 정말 제대 얼마 안 다녀갖고 왼쪽 눈을 크게 다쳐서 수술 한 5번 받다가 군병원에서 너는 그냥 나가라 우리가 못 고치겠다 그래서 내보내줘가지고 아산병원 가서 수술 받고 지금 이제 제 손을 가지고 있지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왼쪽 시력이.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한쪽 눈이 잘 안 보니까 보이는 눈으로 더 자세하게 세상을 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좀 불편하긴 해요. 왼쪽 눈. 그리고 나서는 1997년에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제가 바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온 게 아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금강기획이라고 현대그룹 계열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약 한 1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저는 그때 디자이너가 제 인생의 최고의 잡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같이 광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모델 촬영하고 신문 촬영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제 인생을 바꾼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중마고 정말 친한 저의 친구가 저보다 그림을 훨씬 더 잘 그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 먹자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미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로 머리를 딱 맞으면서 네가 왜 미국을 가? 그랬더니 미국 가서 공부하면은 조금 더 그 선진 문화에서 조금 더 발전된 디자인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미국으로 온다고 하니까 정말 제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하루 종일 친구 미국 가는 생각만 한 거예요. 저 새끼 미국 가는데 나 어떡하지? 쟤 미국 가는데 나 어떡하지?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거기 부국장님, 국장님, 대리님, 차장님 다 앉아 계신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년 뒤에는 대리님 될 거고 5년 뒤에는 차장님 될 거고 5년 뒤에는 부장님 될 거고 잘 못하면 잘리고 거기서 잘하면은 부장님, 국장님 제 앞으로 20년, 25년의 미래가 그 자그마한 사무실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좋았는데 순간 갑자기 인생이 보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지겹겠다. 나 어차피 20년 되고 10년 되고 25년 되면 저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저거는 미래가 너무 북을 보듯 뻔한 미래가 아니냐. 그래서 그래 친구 따라서 미국 가자. 저 녀석하고 같이 가면 정말 즐거운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구와 함께 미국 유학으로 떠나오기를 결정을 하고요. 3개월 뒤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가자 하고 나서 그 친구랑 저랑 동시에 미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비자 면접을 봤는데요. 그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그게 저만 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했던 계획도 전혀 없었고 영어도 대학교에서는 정말 쪽팔리지만 D를 맞을 만큼 영어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친구 따라 오려고 그러다가 혼자만 오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못 오고 저 회사 그만뒀는데 어떻게 해요? 왔죠. 그때가 97년 4월에 왔는데 참 그 해 대단한 해였어요. 그 해가 IMF 터지던 해였어요. 저 올 때까지만 해도 980원, 970원, 1000원 안쪽이었는데 IMF 터진 그때 9월이었죠. 터지고 나니까 2000원씩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거는 뒷얘기고요. 아무튼 IMF 전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이후라면 못 갔을 텐데. 그래서 혼자 미국에 오게 됩니다. 뉴욕에 떨어졌는데 정말 황당하다. 정말 아무도 없는데 뉴욕에 혼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에는 못 오고 혼자 와서 유학생활을 해서 혼자 와서 미국생활을 했는데 그게 97년이었고요. 스쿨 오브 비즈러트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아트 스쿨에 들어가서 거기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요 몇 년 뒤에 왔어요. 2년, 3년 뒤에 미국으로 이제 결국에는 왔는데 와가지고 디자인 공부 안 하고 신학 공부하더니 목사님 됐어요. 그 지금 뉴욕의 베이사이드에서 목사님으로 계세요. 정말 너무 황당한 일 아닙니까? 네,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혼자 미국을 와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하고요. 첫 번째 직장을 잡는데 첫 번째 직장이 빅 아이디어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베지테일이라고 토마토와 오이가 점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제가 아들이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취업 비자를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너 2주 안에 잡을 못 찾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준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잡 차장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2주 만에 취업 비자를 해주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까? 근데 됐어요. 다행히 됐는데 그 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올 테니까 와라 해서 뉴저지에 있는 회사로 이사를 갔어요. 취업 비자는 단기간 내에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한 달, 2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더라도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동네에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그쵸? 인터넷도 이사 가자마자 안 돼서 동네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뭐 별 이메일 없어요. 시간은 30분 사인업 해놨는데 시간이 남아있어서 다음은 스팸 메일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정크 메일 폴더에 들어가서 정크 메일 아시죠? 그 별의별거 다 있는 거 딱 보는데 거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서 온 메일이 정크 메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웍스 눌렀죠. 그랬더니 리크루터가 용도가 우리가 너한테 지난주부터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저 이사를 갔으니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서 아니 네가 만약에 아직도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 이메일이 스팸 메일 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스팸 메일 폴더 절대 그냥 안 지웁니다. 스팸 메일 꼭 들어가잖아요. 별의별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목까지는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 메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받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Who is this? 그래서 This is 용덕 John. 그랬더니 Is this 용덕?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기를 팍 받더니 We found 용덕! 이러더라고요. 리크루팅 팀에서 저를 한참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 인터뷰를 하고요. 드림웍스 전화 인터뷰를 하고 드림웍스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드림웍스에 그래서 2003년도에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 들어가고 2년 뒤에 팀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팀장으로 진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진급시켜주지 않는 거 아시죠? 한국은 시간이 되면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시켜줘요. 누군가 나는 뭐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진급시키고 싶어도 사람들이 진급을 안 시켜요. 왜? 팀장이란 자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팀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들어가서 2003년도에 들어갔는데 저희 팀의 팀장님이 다른 팀 팀장으로 가버렸어요. 팀장 속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저랑 같이 방을 쓰던 나이가 지긋하신 아티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여기 계신 법인장님처럼 나이가 지긋하신 아티스트가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용도가 너 팀장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미쳤어요. 지금 들어온 지 지금 6개월도 안 된 신입사원이. 그랬더니 미국은 넌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는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너 자동으로 진급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급되고 싶다고 말을 해야만 진급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가 말을 했는데 안 시켜주면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켜주면 너 좋은 거 아니냐. 믿져야 본전이다. 딱 그 얘기를 하길래 오케이. 그래서 바로 프로듀서한테 찾아갔죠. 나 팀장이 되고 싶더라고. 그랬더니 그래 좋은 생각인데 혹시 팀장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한국에서 1년 반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리고 원조 회사에서 한 2년 다니다가 회사 부동하는 제가 팀장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나 대학교 다닐 때 과대표 했었다. 그래서 우리 팀의 과의 친구들을 내가 리더를 했다. 그거 말고 좀 더 프로페셔널한 거.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거? 그래서 오케이. 나 밀리터리를 했는데 나 밑에 쫄병들 되게 많았다. 그래서 나 쫄병들 내가 다 관리하고 했다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나 아들 3형제고 둘째인데 나 밑에 동생이 있어. 내가 걔 평생 리더했다.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근데 이 미팅이 인사과에까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그 미팅을 했는데 2005년에 쿵푸 팬다 팀에서 촬영 감독 팀장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결국엔 제 차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라고 말을 안 하고 저를 인사과 감독님 팀장님들인데 불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쿵푸 팬다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니?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백의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동양의 이 그림은 동양의 이런 정서는 외국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막 야부리를 막 풀었죠.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2주 뒤에 회사 이사님이 불러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방문을 딱 닫으면서 Congratulations, we are offering you a head of layer position for Kung Fu Panda. 쿵팬다의 head of layer 포지션들한테 오퍼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랬죠. You're kidding. 말도 안 되잖아. 2년밖에 안 되니까 No kidding.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 주에 예스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나서는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 첫 번째 작품 쿵팬다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드림웍스에서 약간 14년간 계속 드림웍스에서 일을 했어요. 드림웍스에서 나온 이유는요. 저는 목표가 감독이 되는 거였는데 드림웍스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해요. 여러분도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면 드림웍스 꼭 넣으세요. 거기 점심도 공짜로 주고요. 아침도 공짜로 주고요. 돈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하면 저녁도 공짜로 주고요. 야간 수당 꽉꽉꽉꽉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면 퇴근해요. 점심시간도 1시간 반씩 2시간씩 먹고요. 꼭 그쪽으로 보내세요.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 있다가는 촬영 감독으로만 그냥 살다 죽을 것 같아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 감독이 되고 싶은데 여기서는 감독이 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간다. 그리고 드림웍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블루스카이라는 회사 20세기 복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감독 일을 하다가 회사가 디즈니와 그 합병이 되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기간이 돼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소니에서 다시 촬영 감독을 했고요. 2021년에 드디어 파라마운트에서 제가 꿈에 그리던 감독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제분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면 촬영팀 절대 보내지 말고요. 감독이 될 수 있는 팀으로 바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20년씩 걸리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감독 되기까지 됐고요. 저에게는 항상 꿈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24분의 1초 한 장 한 장의 그림 15만 6천 장, 15만 9천 장의 그림이 90분을 만들듯이 저에게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선화에고 떨어졌던 순간, 시집에 들어갔던 순간, 눈을 다쳤던 순간, 미국에 오는 순간, 친구를 만났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지금의 저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획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고 끝이 있고 결론이 있단 말입니다. 저의 결론은 제가 이미 결정해 놨어요. 저의 결론을 결정해 놓고 저는 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사람입니다. 저는 희망적인 항상 생각만 하고요, 항상 잘 웃고 하고 살면서 후회해본 결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간이 돌아가더라도 다시 똑같은 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택을 하고 살다 보니까 별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 저에는 꿈이 있었는데, 꿈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거였잖아요. 이 의자가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 감독 그럼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 있지만 애니메이션 감독 그렇게 추상적이라서 내가 나의 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2010년도에 제가 이 의자를 샀어요. 160불에 이 의자를 사고요. 20불을 더 줘서 용덕전이라는 이름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내가 감독이 되면 앉을 거야 하고요. 2010년에 이 의자를 샀고요. 한 번도 안 앉았습니다. 감독 될 때까지. 2021년까지. 저 의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내가 저 의자에 앉아야지. 언젠가는 내가 저 의자에 앉아야지. 하고 의자를 사무실에 놓고 돌아다니면요. 친구들은 와서 앉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앉지도 못한.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치고요. 한 번도 안 앉았다가 2021년에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나서 저 의자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산지 11년 만에 앉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했어요. 자, 그래서 저의 다음 목표는 뭐냐? 다음 목표는요,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제가 만든 작품을 상을 타는 게 목표입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이 됐잖아요. 이제는 상을 타는 게 목표인데 조금 가깝긴 해요. 제가 아카데미 회원이라 제가 작품을 만들면 제 작품을 제가 체크할 거거든요. 사실 올해도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좀 집에 들어가면 이번 아카데미 어워드 작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 작품이 있으면 저는 제 걸로 찍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남의 오스카 들고 좋아하는 사진이 아니라 제 오스카를 들고 좋아하는 사진을 들고 제 오스카를 들고 그런 사진을 찍고 여러분들과 자랑스럽게 만나는 게 저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